안녕하세요, 장재원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는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발표는 우리 기업의 인도에서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은 뭘까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안내해 드린 적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상당히 쉽고 기초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간과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상기하시는 차원에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3법이라고 하면 헌법, 민법, 형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영미법계 국가, 우리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영미법계 국가에서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할 수 있는 법은 계약법,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민법의 한 부분으로서 계약편을 통해서 계약을 접하는 것과는 달리 인도는 계약은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런 인식, 그리고 인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분쟁 해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인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우리가 인도니까 또는 인도 영어라서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그냥 표준 계약서 형식의 문서에 서명하는 걸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인도에서 더 중요한 이 계약서 작성을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다 더 낮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계약서의 조항의 문장 하나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단 집 렌트 계약도 그렇고 수십억이, 수조 원이 오고 가는 기업 합병 계약도, 인수합병 계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약서 한 권에 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 국가 간에 계약을 하는 조약 같은 경우도 우리 외교관 분들이 조약 속에 단어를 넣고 뺄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대국과 밤샘 협상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갖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은 인도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 그럼 여기서 합의란 상호 간의 대가를 구성하겠다는 모든 약속. 그럼 여기서 약속이란 무엇이냐? 제안에 대한 승낙입니다. 그래서 약속하면 보통 청약이라고 하던데, offer, 청약, 그리고 이에 대한 승낙, acceptance, 이렇게 하면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약속이 계약이 되려면 한 가지 consideration, 영어로 고려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약인이라는 표현인데, 약인도 의미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대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랙에는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해서 청약하고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는데, 이 청약과 승낙엔 서로 대가가 존재해야 된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한 이후에 승낙하기 전에 취소를 하고 또는 철회를 하고, 승낙이 언제 일어났고 이메일로 했는데 도착 시점이 언제고, 또 대가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약에 상당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워낙 상세한 거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계약은 청약, 승낙, 대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라틴어로 팍타 순트 세르반다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약속을 하는데 구두로 약속을 해도 그게 계약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냅킨에 적어서 서명을 해도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있었냐
뭐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냐? 냅킨 어디 갔어? 뭐 이렇게 계약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냅킨에 쓰는 것보다는 종이 한 장에 쓰는 것보다는 10장에 10장에 쓰는 것보다는 100장에 상세한 내용을 최대한 집어넣어서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담고 분쟁이 해결되면 해결 방안을 담고 해서 작성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뭐 정형화된 문장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대방과 어떠한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계약의 이행 방법, 뭐 조건, 각각의 사안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다 다름에도 계약서를 만드실 땐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들을 하나씩 참고하셔야 됩니다. 누가 초안을 작성했으며 검토했는가? 일단 분쟁이 발생해서 문의를 받게 되면 처음에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아서 저희 변호사들이 이거 계약이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제 문의를 드리는 게 혹시 이거 누가 작성했나요? 했을 때 우리 기업분들은 상대방이 그냥 표준 계약이라고 가져와서 그냥 서명했다 정도로 인식하고 계셔서 안타까웠을 때가 있는데, 상대방은 아마 상대방 편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작성해 준 변호사가 있었을 겁니다. 인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변호사로 인도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도 특성상 워낙 저렴한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변에 우리 측에 서서 한번 검토하고 작성 자문을 할 수 있는 변호사한테 검토를 한번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약은 목적마다 좀 상세하게 기재돼야 되고 아니면 그냥 짧게 넘어가도 되는 조항들이 있는데, 공급계약의 경우 공급계약을 보시면 상품 및 서비스의 규모와 수준 또는 거부 및 반송, 불가항력 이런 게 상세히 담겨야 되고요.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이행 방법 및 기간, 대불 지분 조건, 불가항력 이런 게 상세히 작성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우리가 건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이행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번에 코로나는 사실 불가항력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아무 누구도 코로나가 생길지 몰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환경, 가능성을 고려해서 모든 그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약에 담으면 우리의 이익을 또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는 로열티, 지식재산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로열티 말이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업들 중에서 인도 시장에 진출은 하고 싶은데 인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나, 또 지금 코로나 시기처럼 일단 잠깐 좀 싸게 한번 조금 투자해서 인도 시장이 성장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경우에 인도 파트너 회사랑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 많은 또 자금을 또 투자하자니 또 우려되고 하다 보니까 인도 회사가 돈을 대고 인도에서 경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소수주주로서 기술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우리가 소수주주로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합작 기업에 대한 컨트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술만 합작 기업에 넘어가 있으면, 그리고 또 분쟁이 발생하면 나중에 우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도 우리의 그 기술은 그 합작사, 지금 분쟁 중인 합작사의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소수주주로 잠깐 해보고 싶다 하면 인도 파트너사와 우리 본사와 로열티 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떤 언어의 계약서가 유효한지, 그리고 이행지역, 그리고 지불 통화 및 환율도 지금
달러화가 강세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환율, 환차에 대한 해칭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면 그만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문구 및 필수 조항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 이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마다 다 들어가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중요하게 넣고 빼는 그 정도 차이지만 당사자, 목적, 정의, 기간, 이행 조건 등등 다 들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표준 계약이라고 해서 가져오든 우리 로펌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져오든 아니면 심지어 구글에서 샘플을 다운받든 이 표준 조항이 표준 문구라고 해서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이 거래마다 내용이 달라지듯이 이 표준 문구라고 있는 계약도 우리 사정에 맞게 하나하나 변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 동등한 위치에 놓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는 갑, 을, 병정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오너, 컨트랙터 이런 단어보다는 그냥 파트 A, 파트 B 또는 그냥 회사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이렇게 동등해졌다고 동등한 게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상대방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해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동등한 조건 아닙니다. 중재 조항입니다. 중재란 우리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 분쟁이 발생하면 인도에서 법원 절차를 통하면 1심 델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런 통상적인 법원 절차를 통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끼리 한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저명한 중재인을 중립적인 중재인을 선임해서 중재 절차, 인도 중재 조정법에 따른 중재 절차로 진행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 중재는 이 중재 조정법상 1년 또는 최대 1년 반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심이 3년, 5년, 10년 걸리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중재 조항 그리고 중재 제도가 선호되고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 어디선가 들으셨는지 중재하면은 우리가 외국 사람이고 외국인이라서 인도에서 중재하면은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냐, 그러면은 중립국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비용 효율성을 또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중재 중립국에서 중재하면 중립국 하면 스위스를 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인도랑 한국 중간에 있는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있는 중재 기관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하고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도 내에 있는 중재 절차, 중재 기관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한 두세 배 비싸지는 거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 중재 판정을 우리가 승소했더라도 어차피 우리의 거래나 모든 자산이 인도에 있으면 상대방이 중재 판정에 패소를 하면 고등법원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불복하고 이러면 또 2, 3년 흐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산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 소송까지 하면 또 2, 3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중재가 아무리 빨라도 후속 절차가 또 시간이 걸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배상액의 범위나 액수를 계약서에 쓰고 언제까지 돈이 첫째 돈이 안 들어오면 작업을 중단하고 해지할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해서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문장이 짧고 명확한가. 계약서를 쉽게 쓴다는 말은 쉬운 영어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단어.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네이버에 찾아서 애써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는 문장으로 짧게 끊어서 쓰시면 되고, 능동태로 쓰셔야 되고요. 수동태보다는 능동태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해야 한다 하는 그 의무 그리고 권리 규정에 관련해서는 그 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 긴 오형식 문장이나 그런 거 하시면 짧게 끊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문장,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가꾸셔야 되는데 정부 계약서에 같은 경우 아마 정부 입찰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 계약서 보면은 정말 길고 막 컴마 해서 너무 길고 모호한 단어 그리고 모호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랑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컨트랙터 입장에서는 수정하면 안 된다고 늘 또 정부 쪽에서 하면 또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모호한 조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막 모호하게 또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정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 그 모호한 규정들을 살펴보셔서 어떤 게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을지 염두에 줘서 그 리스크를 판단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말지의 경영 판단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 누구든 계약서를 상대방하고 작성하는데 이 사업 잘 안 끝날 거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지만 계약서 계약이 잘 안 끝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관계가 깔끔히 정리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합작 기업의 경우에 사업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내가 상대방의 지분을 인수하고 상대방을 아웃시킬지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팔고 우리가 아웃할지 그런 옵션 조항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비단 집 렌트 계약인 경우에도 저는 자주 이사를 가고 싶으면 럭킹 피리어드를 짧게 가시면 되고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게 더 무서우시면 락킹 기간을 길게 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 11개월이에요 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의 락킹 피리어드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처럼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가 없다고 꺼져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책으로 보면서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제 발표문 7페이지 출구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 로펌에서 근무해서 이제 법률적인 사안만을 좀 집중적으로 판단하면 제 발표는 사실 여기서 마쳐도 돼요. 근데 지금 제 소속사가 EY라고 컨설팅사이자 회계법인 그리고 제가 세무를 집중적으로 자문드리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또 중요한 사실이라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든 사업을 기획할 때 이 텍스 스트럭처링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텍스 스트럭처링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가, 그리고 예를 들어 비딩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원가, 정확한 비용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우리가 경쟁력 있는 가격, 거래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데 원가나 비용 다 비슷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경쟁사들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느냐는 거기 때문에 국내 조세 그리고 국제 조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플래닝을 하시고 필요시에는 물품 공급 계약하고 서비스 공급 계약하고 분리를 하시든 아니면 온쇼어 오프쇼어 계약을 분리해서 부가세를 안 낼 수 있거나 낼 수 있거나 그런 걸 고려하셔서 정확한 텍스 플래닝을 하시고 그 사안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 계약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세무 당국에서 또는 기업청이 됐든 세무 당국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의 소득의 원천 그리고 거래 지역 기타 등등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충분한 계약서를 가지고 하지 않고 거래를 충분한 계약서를 가지고 하지 않고 purchase order, PO 한 장짜리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담겨 있는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풍부한 내용을 잘 정리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조사 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양해각서, 다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는 계약할 정도의 뭐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자라는 뭐 내용을 대강 작성해서 서로 서명하는 게 MOU인데, 여기서 MOU 해서 궁금한 게 MOU가 과연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통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에는 뭔가 하자라는 이제 약속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MOU에는 뭐를 하면 뭘 하겠다라는 대가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MOU 자체에는 뭐 대가가 없으면 계약으로 인정받지 않기,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라는 그 제목, 그리고 MOU라는 형식 때문에 구속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않고 MOU 속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기 때문에, 만약에 MOU에서 단순하게 뭐 열심히 해보자는 내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을 집어넣거나 뭐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넣거나 그리고 구제수단을 넣거나 해가지고 대가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으로도 판단돼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판단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인도 사업을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